이 독한 기집애야. 어머니가 내 가압류 충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당장 취하 안 하면 살인죄로 고소할 거야. 남편의 문자를 본 아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고, 참나 기가 막혀서 어머니가 뇌사라고? 숨 넘어가는 뇌사 환자가 동네 병원 6인실에 누워있어? 어휴, 쇼를 해라, 쇼를 해. 중환자실도 아닌 다인실에서 뇌사라니요. 바로 그 시각 병실 침대 위 시어머니는 트로트를 흥얼거리며 매운 족발을 뜯고 있었죠. 아따, 족발 참 맵네. 니나노 일일이야.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생고생을 해야 돼? 아들내미는 왜 이렇게 안 와? 쉿, 간호사 온다.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숨차라 헉헉. 간호사만 들어오면 눈을 까디집고 나가면 벌떡 일어나 앉는 기막힌 연기였습니다. 휴 갔네. 아이고 매워. 물 좀 마셔야겠다. 그 독사 같은 며느리년 내 연기에 깜빡 속아서 당장 가압류 풀겠지? 호호. 하지만 이 뻔뻔한 코미디가 언제까지 통할 수 있었을까요? 며칠 뒤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어머니, 뇌사라더니 아주 혈색이 좋으시네요. 어디 한번 계속 누워 계셔 보세요. 당장 아드님 감옥 가는 꼴 구경하기 싫으시면요. 죽은 척하던 시어머니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며느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며느라가,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내가 이렇게 싹싹 빌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도심의 하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2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아침 햇살이 쏟아졌어요. 이 집의 주인은 맨손으로 회사를 일군 강서연이었죠. 새벽부터 일어나 서류를 검토하던 강서연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남편 박지훈이 커피잔을 달그락거리며 앉았어요. 박지훈이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이번 달 관리비 말이야. 정확히 반씩 넣은 거 맞지? 강서연이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넣었어. 143만 2천 원. 원 단위까지. 박지훈이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남자는 아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처지였죠. 그런데도 밖에만 나가면 회사명의 외제차를 몰며 재벌 흉내를 냈어요. 집안에서라도 주도권을 쥐고 싶어 결혼 초부터 생활비를 반반씩 나누자고 우겼습니다. 강서연은 굳이 다투지 않고 그 요구를 받아들였죠. 통장도 자산도 심지어 화장 지갑까지 철저히 갈라놓고 살았어요.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돈은 반반인데 시댁일은 온전히 강서연 몫이라는 거였죠. 박지훈이 커피를 한 모금 넘기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아, 다음 주 아버지 제삿날이잖아. 우리 집 어른들 10분 정도 오실 거야. 강서연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명. 여기로. 당연히 여기지. 조상 모시는 일인데 며느리가 정성을 들여야 할 거 아니야. 강서연이 볼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출장 뷔페 부르면 안 돼. 나 그 주에 투자 미팅만 3건이야. 박지훈이 인상을 확 구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뷔페? 야, 너 제정신이야. 조상님 상에 남이 만든 음식을 올리자고. 돈은 그렇게 원 단위까지 나누면서 이런 건 왜 다 내 몫인데. 박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손가락으로 강서연을 가리켰어요. 넌 밖에서 사장 소리 좀 듣는다고
집안 도리를 우습게 보지.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굴어. 강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죠. 이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박지우는 몰랐어요. 그 순간 현관 도어락이 삑삑 울리더니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최순자가 제 집처럼 들어오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출근 안 했나? 최순자는 신발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안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이 여자는 며느리 집을 제국간처럼 드나드는 사람이었죠. 강서연의 명품 가방과 보석을 몰래 자기 집으로 빼돌리기 일쑤였어요. 잠시 후 안방에서 나온 최순자의 손에 낯익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서연이 그것을 알아보고 낮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 가방 제 건데요. 최순자가 눈도 깜짝 안 하고 대꾸했습니다. 어차피 넌 많잖니. 하나쯤 이 시애미가 들면 어때서. 제가 아끼는 겁니다. 놓고 가세요. 최순자가 코웃음을 치며 가방을 옆구리에 딱 꼈어요. 얘 좀 봐라. 아들이 벌어다 준 집에 살면서 시애미한테 유세를 떠내. 강서연은 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집은 자기가 밤을 새워번 돈으로 산 집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늘 그 사실을 지워버렸어요. 강서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쪽 벽에는 아주 작은 녹음기가 붙어 있었죠. 강서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실 화분 뒤에도 서재 책장 틈에도 눈에 띄지 않는 기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저지르는 짓 하나까지 전부 담기고 있었죠. 강서연이 드레스룸에서 나오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제사 음식은 준비할게요. 최고급으로. 박지훈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카드는 내 걸로 긁어. 조상 모시는 정성인데. 수백만 원짜리 장보기 비용마저 아내 카드로 떠넘기는 뻔뻔함이었죠. 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최고급 식재료를 잔뜩 주문해 주방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박지훈과 최순자는 며느리가 드디어 고분고분해졌다고 믿었죠. 하지만 강서연은 주방 한복판에 서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깊은 밤 강서연이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어요. 네, 사설 경호 쪽이죠. 모레 오후에 사람 좀 부탁드리려고요. 강서연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인원은 5. 시간은 정확히 맞춰주세요. 제가 신호를 드릴 테니까. 전화를 끄는 강서연이 쌓여있는 식재료를 한번 쓱 훑어봤어요. 내일이면 이 집에 낯선 손님 10명이 몰려올 예정이었죠. 강서연은 와인 한 잔을 따라 천천히 입에 머금었습니다. 참아온 세월이 얼마였던가요? 이제 그 세월을 한 방에 돌려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강서연이 식탁 위에 놓인 제사 재료들을 손끝으로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내일 이 집의 공기가 완전히 바뀔 참이었죠. 강서연의 손끝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어요. 다음 날 저녁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현관 도어락이 거칠게 열리더니 박지훈이 앞장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 최순자와 시누이, 친척 10명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다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맨몸이었어요. 박지훈이 텅 빈 주방을 보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강서연, 이게 뭐야? 왜 상이 하나도 안 차려져 있어? 강서연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꼰 채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차릴 생각 없으니까. 최순자가 팔짱을 낀 채 며느리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얘가 지금 뭐라니?
어른들 다 보는 앞에서 이 무슨 망발이야. 신우이는 벌써 강서연의 드레스룸을 뒤지고 나오는 중이었죠. 값비싼 실크쇼를 어깨에 척 두르고 거실을 활보했어요. 옳게, 이거 나 좀 걸치고 있을게. 색 예쁘다, 야. 친척들은 소파에 벌러덩 눕다시피 앉아 손짓을 했습니다. 어이, 며느리. 목마른데 차 좀 내와봐. 강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신우이에게 다가가 어깨에 숄을 확 낚아챘습니다. 숄이 바닥에 툭 떨어지자 신우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얘 뭐야? 지금 나한테. 강서연이 등기부등본 한 장을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 집,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단돈 1,000원이라도 보탠 사람 있어.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박지훈이 겉옷을 벗어 소파에 집어던지며 다가왔습니다. 너 오늘 아주 미쳤구나. 며느리가 시댁 제사를 안 차려. 생활비는 원 단위까지 반반 나누자며. 그럼 제사도 반반 해야지. 강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근데 왜 돈만 반반이고 몸은 나 혼자 갈아 넣어야 하는데? 최순자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쾅 내리쳤습니다. 인연이 정말. 당장 앞치마 안 둘러. 안 그러면 이 집에서 널 쫓아낼 거야. 강서연이 피식 웃었어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 집이 누구 것인지 몰랐죠. 강서연의 손가락이 소파 옆 탁자 밑으로 슬며시 내려갔습니다. 거기엔 작은 호출 버튼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벽시계가 정각을 가리키는 순간 강서연이 그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빼입은 건장한 사내 5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친척들이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죠. 박지훈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어요. 강서연이 손가락으로 현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온 분들이에요. 정중히 모셔나가 주세요. 경호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움직였어요. 한 사내가 박지훈의 팔을 잡아 현관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이 집 남편이라고. 박지훈이 발버둥을 치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소용없었죠. 사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대로 문 밖으로 끌어냈어요. 최순자가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악을 썼습니다. 사람 살려. 며느리가 시애미를 친다. 아이고, 나 죽네. 하지만 아무도 최순자를 때리지 않았어요. 경호원은 그저 최순자의 팔을 부축하듯 잡아 일으켜 문 쪽으로 이끌었을 뿐이죠. 신우이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친척들도 짐짝처럼 하나둘 문 밖으로 나갔어요. 소란의 논란 같은 층 이웃들이 문을 빼꼼 열고 내다봤습니다. 전부 재계에서 이름깨나 날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이 광경을 벌레 보듯 구경했어요. 최순자가 창피함에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강서연이 현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러더니 박지훈의 골프채와 명품 옷이 든 커다란 가방을 복도로 휙 던졌습니다. 이제 여기 얼씬거리면 남의 집 침입으로 경찰 부를 거야. 알아들었어. 박지훈이 복도에 주저앉은 채 이를 갈았어요. 강서연, 너 이거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두고 봐. 강서연은 대꾸도 없이 묵직한 철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최순자가 발로 문을 쿵쿵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열어. 이 못된 거사. 내 아들 집에서 왜 나를 쫓아내. 잠시 후 아파트 보안팀이 올라와 그들을 건물 밖으로 완전히 데리고 나갔죠. 맨몸으로 길거리에 나앉은 박지훈과 시댁 식구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수치심에 다들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한편 강서연은 엉망이 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전문 청소업체에 전화를 걸어 정리를 맡긴 뒤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제 겨우 시작이었죠. 화면에는 오래전 최순자에게 빌려준 5천만 원짜리 차용증이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을 고쳐준다며 대신 내준 돈이었죠. 그때 받아둔 종이 한 장과 계좌 이체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강서연이 전속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밤늦게 죄송해요. 급하게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수화기 너머로 잠에 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강서연이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최순자 씨 집에 가압류 걸어주세요. 5천만 원. 차용증은 지금 바로 보낼게요. 강서연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서늘하게 덧붙였어요. 청구 이유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제사상 차림 비용하고 그동안 부려먹은 가사 노동비 정산. 같은 시각 박지우는 싸구려 모텔방에 친척들을 몰아넣고 있었죠. 사방에서 쏟아지는 원망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박지훈이 휴대폰을 꺼내 강서연에게 욕설 문자를 마구 쏘아보냈어요. 강서연은 그 문자를 하나하나 캡처해 저장했죠.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법이니까요. 강서연이 노트북을 덮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진짜야. 내일이면 최순자의 집으로 법원 서류가 날아갈 참이었죠. 강서연은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어요. 이튿날 아침 최순자의 낡은 단독주택 대문 앞에 우체국 오토바이가 멈춰 섰어요. 집배원이 두툼한 등기 우편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였죠. 최순자가 봉투를 뜯다 말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굵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청구 금액 5천만 원, 제사상 차림 비용 및 가사 노동비 정산. 최순자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게 뭐야? 내 집을 가져간다고. 이 늙은이 하나 남은 집을. 평생 살아온 집이 하루아침에 며느리 손에 넘어갈 판이었죠. 소식을 들은 박지훈이 회사도 안 나가고 본가로 달려왔습니다. 박지훈이 서류를 갈기갈기 찢으며 소리쳤어요. 이 여자가 진짜 내가 오늘 강서연을 가만 안 둬. 박지훈이 곧장 펜트하우스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구 보안 게이트조차 통과하지 못했어요. 경비원 둘이 앞을 딱 막아섰습니다. 박지훈 씨,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왔어요. 돌아가 주세요. 내 집이야. 내가 왜 못 들어가? 이제 그쪽 집 아닙니다. 조용히 가시죠. 박지훈이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소용없었죠. 설상가상으로 통장 잔고까지 텅 비어 있었어요. 강서연이 손을 쓴 탓에 회사 카드도 마이너스 통장도 전부 막혔습니다. 박지훈은 그제야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죠. 한편 최순자는 동네 법무사를 찾아갔어요. 영감님, 이 가압류 좀 어떻게 풀 수 없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방법은 딱 두 개예요. 빌린 5천만 원을 지금 갚거나 아니면 몇 년 걸리는 소송을 하거나. 돈이 어딨어요? 나 그 돈 없어. 그럼 별 수 없죠. 재판으로 다투는 수밖에. 최순자가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붙잡고 머리를 맞댔어요. 돈은 없고 소송은 무섭고 억울함은 하늘을 찔렀죠. 그러다 박지훈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하자. 엄마가 아파서 쓰러진 척 하는 거야. 최순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쓰러진 척? 그래. 며느리한테 죄책감을 팍 심어주는 거지. 여론도 우리 편으로 돌리고. 참으로 무식하고도 대담한 꼼수였죠. 그날 오후 최순자는 동네 작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멀쩡한 사람이 눈을 까뒤집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의사도 딱히 이상을 못 찾고 다인실 병상에 눕혔죠. 박지훈이 곤히 코를 고는 어머니를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눈물 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악랄한 며느리의 가압류 갑질에 노모가 쓰러졌다는 내용이었죠. 박지훈은 뇌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강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내 가압류 충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당장 취하 안 하면 살인죄로 고소할 거야. 문자를 받은 강서연이 사무실에서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중환자실도 아니고 다인실에 누워서 뇌사라니. 참 대단한 상상력이네. 강서연이 곧바로 아는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어요. 그 병원 좀 지켜봐 주세요. 최순자 씨 진짜 상태가 어떤지. 며칠 뒤 탐정에게서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강서연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졌어요. 간호사가 회진을 돌 때만 최순자는 눈을 까뒤집고 신음을 냈습니다. 그러다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벌떡 일어나 앉았죠.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꺼내 트로트 영상을 흥얼거리며 봤어요. 심지어 배달 앱으로 매운 족발을 시켜 손가락을 쪽쪽 빨며 먹었습니다. 강서연이 영상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어요. 이 사람들 정말 답이 없네. 강서연은 그 영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했습니다. 박지훈은 인터넷 글에 강서연이 아무 반응이 없자 애가 탔어요. 병실로 달려가 어머니를 다그쳤습니다. 엄마, 연기를 더 실감 나게 해야지. 눈물도 좀 흘리고. 최순자가 족발을 씹다 말고 눈을 흘겼어요. 예, 나도 힘들다. 하루 종일 죽은 척하는 게 쉬운 줄 아니. 이거 성공해야 우리가 산다니까. 좀 참아. 강서연은 그들의 발버둥을 지켜보며 한 발 더 나아갔죠. 가압류를 푸는 대신 남편의 숨겨둔 재산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어요. 정식으로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 서류를 법원에 냈습니다. 같은 날 회사 감사팀이 박지훈이 맡던 부서 장부를 전부 걷어갔죠. 박지훈에게 회사 돈을 빼돌린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통보가 날아갔어요. 임원 자리에서 쫓겨나고 감옥까지 갈지 모른다는 공포가 박지훈을 짓눌렀습니다. 박지훈은 술을 잔뜩 마시고 펜트하우스 로비로 다시 찾아갔어요. 로비의 커다란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며 행패를 부렸죠. 곧 출동한 경찰이 박지훈을 제압했습니다. 수갑을 찬 박지훈이 순찰차 뒷자리에 짐짝처럼 실려갔어요. 유치장 철창에 갇힌 박지훈이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다 그 여자 때문이야. 하지만 당장 합의금을 대신 내줄 사람조차 없었죠. 병실의 최순자는 아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에 진짜로 혈압이 올랐어요. 벌떡 일어나고 싶었지만 가짜 연기가 들킬까봐 꼼짝도 못했습니다. 애꿎은 침대 시트만 손으로 박박 뜯었죠. 경찰에게서 남편의 수감 소식을 전해 들은 강서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책상 위 서류에 조용히 서명을 이어갔습니다. 내일 있을 큰 투자 미팅 자료가 눈앞에 쌓여 있었죠. 강서연이 펜을 내려놓고 나직이 숨을 골랐어요. 이 싸움의 진짜 승부는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까요. 박지훈이 벌금을 물고 유치장에서 풀려난 지 이틀 뒤였어요. 강서연의 회사 로비에 낯선 여자 하나가 들이닥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20대 후반 여자였죠. 여자가 안내 데스크를 향해 턱을 치켜들며 말했어요. 여기 대표 어디 있어요? 강서연 씨 좀 만납시다. 보안 직원이 앞을 막아서자 여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박지훈 씨에 가졌어요. 이 회사 얘기 다 언론에 뿌려버릴 거야. 로비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이 여자는 예사 인물이 아니었죠. 돈깨나 있는 유부남들에게 접근해 아이를 미끼로 큰돈을 뜯어온 사기꾼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강서연이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조용한 방으로 모셔 소리 새어나가지 않는 곳으로. 잠시 후 두 여자가 두꺼운 문 안쪽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내연녀가 강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지훈 씨가 곧 당신하고 갈라서고 나랑 결혼한대요. 내연녀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대리석 탁자 위로 툭 던졌습니다. 강서연이 그 사진을 무심히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강서연의 시선이 사진이 아니라 여자의 옷차림에 멈췄죠. 한정판 코트와 가방. 최근 회사에서 새어나간 외주 대금과 딱 맞아떨어지는 금액이었어요. 강서연의 머릿속에서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연녀가 다리를 꼬며 자랑스레 떠벌렸어요. 지훈 씨가 회사 거래처 주무르는 재주가 아주 좋더라고요. 강남의 오피스텔도 하나 뽑아줬어요. 강서연은 겉으로 담담했지만 속에서는 확신이 섰죠. 박지훈이 임원 자리를 악용해 유령 업체를 끼워 넣고 뒷돈을 챙긴 거였어요. 내연녀가 손톱을 매만지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현금 10억. 위자료 겸 합의금으로. 안 주면 인터넷에 다 까발릴 거예요. 갑질 대표 가정 파탄. 강서연이 탁자 밑으로 손을 내려 녹음 버튼을 슬며시 눌렀어요. 내연녀의 협박이 고스란히 파일에 담겼습니다. 강서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돈을 마련하려면 며칠 걸려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줄래요. 내연녀가 승리한 듯 콧방귀를 뀌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명하시네. 진작 그럴 것이지. 내연녀가 방을 나서자 강서연의 눈빛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강서연은 곧장 박지훈이 관리하던 부서의 서버 접근 권한부터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난 3년치 거래 내역을 밤새 뒤졌죠. 새벽이 밝아올 무렵 강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납품 단가를 부풀려 유령 회사로 돈을 보낸 흔적. 그 돈을 다시 가상화폐로 바꿔 빼돌린 정황. 무려 30억 원이었어요. 강서연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믿었던 창업 멤버가 회사 뿌리를 갉아먹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강서연은 곧 이성을 되찾았죠. 이 거대한 돈 문제를 완벽하게 도려내려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 필요했어요. 강서연이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죠. 그 안에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강서연이 명함을 한참 바라보다 국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강서연 대표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강서연이 잠시 말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한태호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급하게. 며칠 뒤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날카로운 눈매에 압도적인 체격, 최고급 정장 차림이었죠. 바로 한태호였습니다. 과거 강서연이 사재를 털어 후원했던 보육원 출신이었어요. 지금은 미국 큰 로펌에서 돈과 관련된 범죄만 전문으로 다루는 실력자였죠. 한태호는 어릴 적부터 남달랐습니다.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한때는 나라의 전산망이 얼마나 튼튼한지 시험하는 일에 불려다니기도 했죠. 돈의 흐름을 읽는 눈과 기계를 다루는 손, 그 둘을 다 가진 보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한태호는 수십억짜리 일정을 전부 접고 한 걸음에 귀국했어요. 곧장 강서연의 회사 로비로 들어섰죠. 거침없는 발걸음에 직원들이 저절로 길을 비켜줬습니다. 한태호가 강서연의 집무실 문을 열었어요.
강서연은 서류 더미에 파묻힌 채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든 강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오래 마주쳤어요. 한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죠. 많이 지치셨네요. 이제 저한테 넘기세요. 강서연이 옅게 웃었습니다. 먼 길 오게 해서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습니다. 대표님한테 진 빚이 있으니까요. 한태호가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탁자에 올렸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일에 착수할 태세였죠. 강서연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상처받았던 소년이 이렇게 든든한 어른으로 자라 있었으니까요. 한태호가 화면을 켜며 조용히 물었어요. 박지훈이 빼돌린 30억, 이거 끝까지 파헤쳐도 되겠습니까? 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그리고 그 사람들 전부. 한태호의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절망과 피로에 짓눌려 있던 강서연의 눈에 다시 불꽃이 피어올랐죠.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한태호가 화면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3일만 주세요. 그 안에 이 사람들 도망칠 구멍부터 다 막아놓겠습니다. 강서연은 오랜만에 든든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는 걸 느꼈죠. 그 사실만으로도 어깨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태호가 강서연의 곁에 합류한 첫날 회의였어요. 한태호가 박지훈의 유령회사 자료와 내연녀의 협박, 녹음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핵심을 단번에 짚어냈죠. 박지훈이 돈을 여기저기 나눠 세탁했네요. 경로를 거꾸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태호가 자기만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강서연은 그 곁에서 한태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급소를 파고드는 방식이었죠. 강서연이 나직이 감탄했어요. 참 많이 컸네요. 그때 그 아이가. 딱 이틀 만에 한태호가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었습니다. 박지훈이 빼돌린 회사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낱낱이 드러났어요. 내연녀의 강남 오피스텔뿐 아니라 불법 도박 사이트에도 큰 돈이 들어갔죠. 한태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여자 박지훈만 등쳐먹은 게 아니에요. 앞서 세 사람한테도 똑같은 수법을 썼어요. 강서연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가짜 초음파 사진으로. 네. 그것도 모자라 지금 경찰이 찾고 있는 수배자입니다. 완벽한 증거와 약점을 모두 확보한 두 사람이었죠. 강서연이 내연녀에게 거짓 문자를 보냈어요. 돈을 마련했으니 다시 찾아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뒤 내연녀가 명품 가방을 흔들며 집무실에 들어섰어요. 얼굴에는 기대감이 잔뜩 서려 있었죠. 한태호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로 밀었습니다. 내연녀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봉투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 있었죠. 자신의 화려한 범죄 기록과 수배 전단, 그리고 협박죄 고소장이었습니다. 내연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한태호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지훈하고 짜고 회사 돈 세탁한 거 지금 다 불어요. 안 그러면 해외 계좌까지 몽땅 묶어버립니다. 내연녀가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뛰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문 앞에는 보안 요원들이 딱 버티고 서 있었죠. 내연녀가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내연녀가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었어요. 지훈 씨가 돈 옮기는 거 도와달라고 해서 정말이에요. 한태호가 종이 한 장과 펜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그 말 여기 다 적으세요. 한 글자도 빼지 말고.
내연녀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진실을 적어 내려갔죠. 강서연이 그 자백서를 받아들며 서늘하게 웃었어요. 내연녀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강서연의 칼끝은 박지훈과 최순자를 정조준했죠. 한태호가 곧장 검찰에 박지훈을 고발했어요. 법원을 통해 박지훈의 은행 계좌와 카드 거래를 모조리 묶어버렸습니다. 같은 날 회사에서도 박지훈에게 파면 통보가 날아갔죠. 박지훈은 계좌가 막히고 검찰 소환까지 겹치자 극심한 공포에 빠졌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연녀에게 전화를 수십 통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경찰에 자수하고 자취를 감춘 뒤였죠. 박지훈이 병원으로 어머니를 찾아가 헐떡이며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 나 30억 횡령으로 고발됐대. 재산도 다 묶였어. 최순자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진짜로 숨이 턱 막혔지만 옆 병상 사람들 눈치에 겨우 참았죠. 최순자가 이불을 부여잡고 낮게 속삭였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병문안 오면 내가 불쌍한 척 싹싹 빌게. 고소는 취하시켜야지. 참으로 헛된 계획이었습니다. 박지훈은 비를 쫄딱 맞으며 펜트하우스 로비로 향했어요. 밤새 무릎을 꿇고 강서연을 기다렸죠. 아침이 밝자 강서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박지훈의 처참한 몰골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강서연은 마치 아무것도 안 보이는 듯 지나쳤죠. 경호원들의 호의 속에 지하 주차장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박지훈이 뒤에서 울부짖었어요. 서연아, 한 번만 봐줘. 응.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강서연과 한태호는 차 뒷자리에서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어요.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최순자가 누워있는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곧장 병원장실로 들어갔죠. 한태호가 화면에 영상 하나를 띄웠어요. 최순자가 몰래 족발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한태호가 병원장을 지그시 바라봤죠. 환자가 멀쩡한 걸 알면서도 눈 감아 주셨네요. 이거 문제되는 거 아시죠? 병원장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순자 씨가 아주 건강하다는 소견서 지금 다시 써주세요. 병원장이 벌벌 떨며 그 자리에서 새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전산 기록도 실시간으로 고쳤죠. 강서연이 그 서류를 손에 쥐며 옅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협조 잊지 않을게요. 강서연과 한태호가 병원장실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구두 소리가 낡은 복도에 또박또박 울렸어요. 복도 끝 최순자가 누워있는 병실이 보였죠. 강서연이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곤 손잡이를 잡고 문을 힘차게 열어젖혔어요. 병실 문이 활짝 열리자 옆 병상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강서연이 또각또각 걸어 최순자의 침대맡으로 다가갔습니다. 최순자는 산소 마스크를 억지로 쓴 채 눈을 꼭 감고 있었죠. 죽은 듯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강서연이 서늘하게 웃으며 무거운 서류 뭉치를 이불 위에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최순자는 반응이 없었죠. 이번엔 한태호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박지훈 씨가 회사 돈 30억을 빼돌렸습니다. 오늘 자정에 구속영장이 나갑니다. 병실 전체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래도 최순자는 미동조차 없었죠. 강서연이 한 발 더 다가서며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멀쩡한 거 병원장님한테 다 확인했어요. 뭔가 집에 이어서 시골에 숨겨둔 땅까지 전부 경매로 넘길 거예요. 그 순간 죽은 척하던 최순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가락 끝도 미세하게 움찔거렸죠. 한태호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참, 며느리 자리 노리던 그 여자요. 알고 보니 사기꾼이더군요. 박지훈 씨 범죄 경찰에 다 풀었습니다. 최순자가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확 벗어 던지더니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어요. 병실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죠. 최순자가 침대에서 뛰어내려 강서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가, 아니 서연아, 내가 잠깐 미쳤었다. 제발 우리 지훈이만 살려다오. 최순자가 차가운 병실 바닥에 이마를 쿵쿵 찌으며 빌었어요. 펜트하우스 근처에 얼씬도 안 할게. 응. 이 늙은이 한 번만 봐줘. 방금까지 뇌살하던 사람이 멀쩡하게 오열하고 있었죠. 옆 병상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어이가 없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누군가는 슬그머니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어요. 기적처럼 되살아난 뇌사 환자라니 이런 구경거리가 또 있을까요? 최순자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다시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또 눈을 까뒤집고 입에 거품을 무는 신용을 했어요. 바로 그때 병원장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죠. 최순자 씨, 당장 퇴원수속 밟으세요. 여기 더 못 있어요. 최순자가 연기를 뚝 멈추고 눈을 껌뻑였습니다. 아니, 원장님, 나 진짜 아픈데. 됐고요. 짐 싸세요. 그만하시라니까. 최순자가 쩔쩔매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강서연이 발밑에서 콧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최순자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합의는 없어요. 봐드릴 것도 없고요. 강서연이 잡힌 구두를 쓱 빼내며 한 발 물러섰어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제 하나하나 돌려드릴게요. 한태호가 병원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최순자를 요원들이 조심스레 떼어냈어요. 한태호가 강서연을 안쪽으로 이끌며 병실을 빠져나왔죠. 두 사람의 뒷모습은 완벽한 승리자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강서연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수년간 눌려있던 억울함과 분노가 씻은 듯 사라졌죠. 강서연이 나직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며칠 뒤 박지훈이 검찰에 불려나갔어요. 한태호가 내민 증거와 내연녀의 자백 앞에서 입도 뻥긋 못했죠. 박지훈은 모든 혐의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박지훈이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였어요. 구치소로 실려가는 초라한 모습이 경제신문 첫면에 실렸죠. 한때 재벌 행세를 하던 남자의 사회적 생명이 완전히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가압류가 걸렸던 최순자의 본가와 시골 땅도 곧바로 경매로 넘어갔어요. 헐값에 팔려 남의 손으로 넘어갔죠. 평생 살던 집에서 짐을 싸 쫓겨난 최순자는 곰팡이 핀 반지하 단칸방으로 밀려났습니다. 보증금도 없이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강서연은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모든 잘못이 박지훈에게 있다는 판결이었죠. 징글징글하던 인연을 강서연은 마침내 법의 힘으로 끊어냈어요. 모든 싸움이 끝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서연과 한태호는 호텔 꼭대기층 조용한 식당에 마주 앉았어요. 한태호가 오래 묵힌 샴페인을 조심스레 땄죠. 강서연이 잔을 들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했어요. 태호 씨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한태호가 잔을 부딪히며 대답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대표님이니까요. 강서연이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태호가 그런 강서연을 바라봤어요. 존경과 미묘한 애정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한태호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강서연 곁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요. 강서연의 회사는 썩은 임원과 유령업체를 도려낸 뒤 오히려 더 튼튼해졌어요. 큰 투자를 유치하며 업계 선두로 치고 올라갔죠. 언론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강서연을 앞다투어 치켜세웠습니다. 로비에는 매일 취재진이 진을 쳤어요. 강서연은 최고의 자리에서 활기찬 나날을 되찾았죠. 그렇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직원들과 축배를 들려던 그때 회사 건물의 조명이 불길하게 깜빡였어요. 이내 지하 서버실에서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며 날카로운 사이렌이 울려 퍼졌죠. 사이렌이 울리자 회사 보안 직원들이 하던 일을 내던지고 서버실로 달려갔어요. 강서영과 한태호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통제실로 급히 내려갔습니다. 통제실 문을 열자 얼굴이 하얗게 질린 보안팀장이 달려왔죠.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핵심 기술이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어요. 강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핵심 기술이라니.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 말이에요. 네. 정체모를 외부로 통째로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이 기술은 회사의 목숨줄이었죠. 통째로 넘어가면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한태호가 곧장 큰 화면 앞으로 다가가 기록을 훑어봤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숫자와 글자들을 눈으로 쫓았죠. 한태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거 미리 심어둔 함정입니다. 강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함정. 누가? 박지훈이에요. 자기가 서버에 며칠 동안 접속 안 하면 자동으로 기술이 경쟁사로 넘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강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구치소에 갇힌 박지훈이 실시간으로 조종한 게 아니었어요. 잡혀가기 전 앙심을 품고 미리 파놓은 덫이었습니다. 박지훈은 감옥에 가더라도 강서연이 가진 모든 걸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죠. 경쟁사에서 뒷돈을 챙겨 출소 후를 도모할 속셈이었어요. 한태호가 이를 악물며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전송 속도가 너무 빨라요. 우리 방화벽이 하나씩 뚫리고 있어요. 서버실 안은 차가운 공기와 기계 소리, 그리고 짙은 절망감으로 가득 찼죠. 강서연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빨갛게 치솟는 숫자를 보는 눈빛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뼈 빠지게 일군 회사가 전 남편의 원한 하나로 무너질 판이었죠. 유출 진행률이 80%를 넘어섰어요. 한 임원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안 되겠어요. 전원 케이블을 도끼로라도 끊어버립시다. 한태호가 단호하게 막아섰죠. 안 됩니다. 그러면 백업 자료까지 전부 날아가요. 그건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한태호가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던졌어요. 그러곤 자기 노트북을 꺼내 통제실 콘솔에 직접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강서연이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옛일을 떠올렸죠. 한때 나라의 전산망을 시험하던 한태호의 손이었어요. 돈의 흐름을 읽는 눈만큼이나 기계를 다루는 솜씨도 남달랐던 사람이었죠. 한태호의 손가락이 자판 위를 나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연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 손끝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명령어들이 화면에 쉴 새 없이 찍혀나갔죠. 강서연은 마지막 희망을 그 손에 걸었습니다. 한태호가 만든 방어 코드가 서버에 안착하자 유출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어요. 하지만 곧 박지훈의 이중 장치가 작동했죠. 코드를 멈추면 자료를 아예 부숴버리도록 설계된 덫이었습니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졌어요. 한쪽에서 막으면 다른 쪽에서 조여오는 형국이었죠. 유출 진행률이 98%에 다다랐습니다. 통제실 화면이 온통 빨간 경고창으로 뒤덮였어요.
강서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죠. 임원들이 절망 섞인 탄식을 내뱉으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어느 비밀 아지트였어요. 강서연의 라이벌 회사 회장이 여유롭게 앉아 있었죠. 곧 도착할 기술 파일을 기다리며 최고급 샴페인을 미리 땄습니다. 회장이 잔을 들며 껄껄 웃었어요. 드디어 강서연이도 끝이군. 이 기술만 들어오면 판이 뒤집혀. 통제실 안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정적이 흘렀죠. 한태호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한태호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어요. 악성 코드의 고리를 끊는 동시에 받아가는 쪽으로 거꾸로 신호를 되쏘는 함수였죠. 한태호가 엔터키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서버실의 모든 화면이 일제히 새까맣게 꺼졌어요. 기분 나쁜 침묵이 흘렀죠. 강서연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모든 게 넘어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5초 뒤였습니다. 새까만 화면 한가운데 초록색 글자가 또렷이 떠올랐어요. 자료 전송 100% 차단, 그리고 받는 쪽 위치 추적 완료. 미친 듯이 울리던 사이렌이 뚝 멈췄죠. 서버실 조명이 정상적인 흰빛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서연이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였어요. 곁에 있던 한태호가 재빨리 어깨를 받쳐주며 긴 숨을 내쉬었죠. 통제실의 직원들과 임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까지 흘렸어요. 한태호가 강서연을 향해 조용히 말했죠.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막았어요. 한태호의 화면에는 무언가가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받아가려던 경쟁사 회장의 아지트 위치와 좌표였어요. 강서연이 잠시 한태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죠. 벅찬 감정을 겨우 눌러 담았습니다. 이내 강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향한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강서연의 눈빛이 다시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자료 유출을 막아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한태호가 심어둔 대받아치기 신호는 단순히 유출만 막은 게 아니었죠. 받아 가려던 쪽 서버 안까지 파고들어 정체와 위치를 정확히 잡아냈습니다. 강서연과 한태호는 밤새 확보한 자료를 전부 챙겼어요. 곧장 경찰의 사이버 수사대를 직접 찾아가 넘겼습니다. 수사대와 무장경찰이 즉시 출동했죠. 강남의 비밀 아지트를 급습했어요. 증거를 없애려던 해커 무리와 회장이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회장의 컴퓨터에서는 결정적인 물증이 쏟아졌죠. 박지훈과 미리 주고받은 뒷돈 약속 문서, 기술을 빼돌리기로 짠 이메일 내역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은 아침 뉴스 특보로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재계가 발칵 뒤집혔죠. 경찰은 도망칠 준비를 하던 경쟁사 본사까지 덮쳤어요. 관련자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의 박지훈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자신의 함정이 성공했을 거라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때 교도관 둘이 들이닥쳐 박지훈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지훈, 조사실로 갑시다. 박지훈이 끌려가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조사실 문을 열자 냉랭한 표정의 한태호가 앉아 있었죠. 박지훈이 그를 알아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당신 뭐야? 강서연 밑에 붙은 개야. 한태호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했어요. 당신이 심어놓은 폭탄, 내가 다 막았어. 하나도 안 넘어갔지. 박지훈이 수갑찬 손으로 탁자를 엎으려 몸부림쳤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 없어. 그거 아무도 못 푸는 거였어. 한태호가 차갑게 팩트를 하나하나 짚었어요. 횡령의 기술 유출까지 더해졌어. 최소 15년이야.
나올 생각 접어. 박지훈이 그 자리에 무릎을 꺾었습니다. 안 돼. 15년이라니. 나 좀 살려줘. 제발. 한태호는 싸늘한 눈길만 남긴 채 조사실을 나섰죠. 박지훈의 오열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이 소식은 반지하 단칸방의 최순자에게도 닿았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들의 형량을 듣고 최순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충격을 이기지 못해 맨발로 길거리로 뛰쳐나갔죠. 그러다 진짜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은 술 취한 노인쯤으로 여겼어요. 아무도 최순자를 거들떠보지 않았죠. 한편 강서연은 회사의 위기를 완벽한 기회로 바꿨습니다. 기술을 훔치려던 경쟁사의 주가를 반토막 냈어요. 오히려 자기 회사의 자리를 더 단단히 굳혔죠. 회사 로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서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강서연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저는 오늘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여 강서연의 말을 받아 적었어요. 누군가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서연을 향한 찬사가 회견장을 가득 메웠죠. 단상에서 내려오는 강서연에게 한태호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강서연이 그 잔을 받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오갔죠. 몇 달 뒤 박지훈의 마지막 재판이 열렸어요. 박지훈은 죗값을 덜어보려 회장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웠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주범은 저 사람이에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담담하게 말했죠.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회사에 폭탄까지 심었습니다.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판사가 잠시 뜸을 들인 뒤 판결을 내렸어요.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 구석에 앉아있던 최순자가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우리 지훈이. 최순자가 그대로 실신했죠. 법정 직원들이 들것에 실어 차가운 복도로 데리고 나갔어요. 기술을 사주한 회장 역시 무거운 벌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강서연의 숨통을 조이려던 모든 이가 법의 심판 아래 무너졌죠. 강서연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창고에 남아있던 박지훈의 낡은 물건과 사진첩을 모조리 꺼냈습니다.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미련 없이 내다버렸죠. 과거와의 완벽한 이별이었어요. 강서연이 텅 빈 창고를 둘러보며 후련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세계적인 큰 기업과의 어마어마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 계약으로 강서연의 회사는 단숨에 기업 가치 1조 원을 넘어섰죠. 강서연은 직원들의 환호 속에 새 사옥의 입주 테이프를 끊었어요. 한때 시댁에 짓눌리던 며느리가 이제는 당당한 승리자로 우뚝 섰습니다. 축포가 터지는 로비에서 한태호가 강서연의 손을 살며시 잡았죠. 두 사람이 밝은 앞날을 향해 나란히 걸어나갔어요. 그로부터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어느 매서운 겨울날이었어요. 서울 변두리, 재개발이 멈춘 허름한 판자촌 골목이었죠. 살을 애는 바람 속에 구부정한 노파 하나가 낡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리어카에는 주워 모은 파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바로 최순자였죠. 며느리의 집에서 쫓겨나고 전 재산을 잃은 뒤였습니다. 영양실조에 관절염까지 겹쳐 몸은 폭삭 늙어버렸어요. 최순자가 언손으로 고물상 앞에 리어카를 세웠죠. 고물상 주인이 종이를 툭툭 건드리며 인상을 썼습니다. 이거 다 젖었잖아.
무게 못 쳐줘. 저리 치워요. 아이고, 사장님. 하루 종일 주운 건데. 좀 봐줘요. 됐어. 다른 데 가봐. 아침부터 재수 없게. 최순자가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을 손에 꼭 쥐었어요. 얼어붙은 발을 동동 구르며 시장통을 헤맸죠. 국밥집 앞을 배고픈 들개처럼 어슬렁거렸습니다. 한편 박지우는 감옥에서 심한 폐병을 얻었어요. 병을 이유로 형 집행이 잠시 멈춰 밖으로 나왔죠. 하지만 전과자 딱지 탓에 편의점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공사장 막일마저 하루 만에 쫓겨났어요. 박지훈이 때 묻은 모자를 눌러 쓴 채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죠.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폐기용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우려던 최순자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초라한 몰골을 단번에 알아봤죠. 하지만 반가움은커녕 원망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순자가 박지훈의 멱살을 부여잡고 흔들었어요. 이놈아, 내 그 어설픈 짓거리 때문에 내 노후가 박살났어. 박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죠. 엄마가 그놈의 뇌사 연기만 안 했어도, 제사상 갑질만 안 했어도 내 인생 안 끝났어. 뭐야? 이 불효막심한 놈이. 두 사람이 얼어붙은 길바닥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구경거리 보듯 쳐다봤어요. 짐승 같은 다툼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심 한복판 빌딩 꼭대기의 커다란 전광판에서 화려한 팡파르가 울려 퍼졌어요. 세계 경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죠. 전광판 가득한 여자의 눈부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올해의 세계적인 혁신 기업가로 뽑힌 강서연이었어요. 미국의 큰 시상식 무대에 오르는 장면이었죠. 세계 각국의 재계 인사 수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세련된 흰 정장을 입은 강서연이 당당하게 소감을 말했어요. 여왕이 따로 없었죠. 강서연의 곁에는 이제 법적인 남편이 된 한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강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닥을 뒹굴며 서로를 핥히던 박지훈과 최순자가 홀린 듯 고개를 들었죠. 전광판 속 강서연의 압도적인 모습이 어두운 거리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박지훈이 먹다 남은 삼각김밥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자신이 멍청하게 걷어차버린 아내였죠. 박지훈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버렸어. 내 손으로. 최순자는 넋이 나간 얼굴로 전광판을 올려다봤어요. 근본 없는 고아라며 그렇게 구박하던 며느리였죠. 이제는 목이 아파 올려다보기도 힘든 저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순자가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저게 우리 며느리였다니. 두 사람은 자신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만든 현실을 마주했죠. 강서연의 찬란한 빛과 자신들의 시궁창 같은 처지가 뼈아프게 겹쳐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수치심이 두 사람을 짓눌렀어요. 전광판 속 강서연이 취재진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가 마치 자신들을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박지훈과 최순자가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어요. 살을 애는 한파 속 고물 리어카 옆에 웅크린 두 사람이 피눈물을 흘렸죠. 모자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차가운 빌딩 숲 사이로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이윽고 시상식 중계가 끝나고 전광판이 다른 광고로 바뀌었어요. 골목이 다시 짙은 어둠에 잠겼죠.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인생에 다시는 빛이 들지 않으리란 걸 본능으로 느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판 자들의 비참한 최후였어요. 그 시각 시상식장의 강서연은 환한 조명 아래 서 있었죠.
부당함에 짓눌리던 며느리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승리자가 됐습니다. 자신을 짓밟으려던 자들은 제 손으로 판 구덩이에 빠져 무너졌어요. 강서연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죠. 그저 자신의 두 발로 우뚝 서서 앞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오래된 말이 있잖아요. 강서연의 이야기가 바로 그 말에 살아있는 증거였죠. 생활비는 원 단위까지 반반을 외치면서 정작 시댁에 굳은 일은 며느리 혼자 짊어지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노력으로 쌓은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며느리의 정성을 당연한 도리라 여겼죠. 하지만 강서연은 묵묵히 참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부당함 앞에서 감정으로 맞서지 않고 원칙과 증거로 하나하나 되돌려줬죠. 결국 강서연을 짓밟으려던 사람들은 모두 제 손으로 판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참 신기하죠. 남을 함부로 대하고 남의 것을 탐하던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반대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으며 스스로를 지킨 사람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고요. 여러분 곁에도 강서연 같은 단단한 마음 하나쯤은 꼭 지니고 사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를 지키는 힘은 결국 나 자신에게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